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빠삐용 티셔츠 입고 오신다더니 정장을 입고 오셨네. 오늘 오후에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오늘 어디 네, 배지를 달았습니다. 밤무대 뛰시나요? 행사라니까. 아니, 오늘 또 윗분들이 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예의를 또 오늘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우리 8.15에는 예의 없이 빠삐용 옷을 입고 오시고. 이게 뭐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괜찮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셔도 다 벗고 오셔도 우리는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제프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천천히 하시고요. 네. 일단 미국 시장 네. 뭐 하는 동안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네네. 미국 시장 뭐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쪽도 지금 논란이 커요. 네네. 지금은 분위기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 뭐 반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낙폭이 컸었지 않습니까? 낙폭이 크면 항상 우리가 뭐 증시에는 한 번씩 그 용어도 말씀드렸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도 말씀드렸는데, 죽은 고양이를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닥에서 한번 톡 튄다라는 거죠. 시체도. 그래서 지금도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하는, 그 정도 흐름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다들 멋지시다고 우리 키메님 너무 멋지시다. 아, 시장이 멋져야 되는데. 야, 오늘 제일 멋있는 말을 하셨네. 아, 네. 자, 그럼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글로벌 흐름 중에 이제 아시아 쪽, 어제 가장 먼저 마감이 된 아시아 쪽 흐름부터 먼저 보고 항상 출발하니까 중국 위안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68 정도에서 네. 잠시만요. 네네. 지금 요 아, 그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네. 네. 아,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이 자료를 우리 키메님만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 네네. 노트북의 자료가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장치. 네, 그게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 재부팅하느라. 네. 아, 너무 저를 클로즈업을 잡고 계시네, 우리 PD가. 네. 네, 이제 화면이 오늘 나오나요? PD는 네. 어제 노토스로 상처 입은 PD가 아니기 때문에. 아, 노토스를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 보죠. PD가 우리 네. 세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침 방송을 돌리는데 네. 어제 했던 PD는 노토스 6연상을 맞으면서 꿈에 부풀었다가 네네네. 다시 6하한가로 가면서 다시 원점이 돼버리니까 네네. 다시 이제 멘탈 붕괴가 되고 있어서 예. 지금은 제발 손해만 보지 말자. 오늘 무상증자가 오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식 받는 게.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어요, 근데. 아, 이게 시스템이 한 번씩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오면 재부팅이 자꾸 되니까 조금. 컴퓨터를 이제 바꾸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아, 이 좋은 건데. 자, 다시 그러면 중국 위안화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6.69 정도 수준에 이제 제가 한 6시, 5시 반 정도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위안화는 지금 6.69 정도 위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7 위안 위로 약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 6.68을 깨고 아주 강하게 내려가는 위안화 강세도 아니고 그 구간에서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그림이 중국 위안화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안화가 방향성이 딱히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지수들은 조금 움직임이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중국 상해 지수 기준으로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상승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밑으로 혹시나 종가 기준으로 떨어져서 마무리가 된다면 중국 본토 상해 지수를 중심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보시면 약간 눕고 있잖아요, 그죠? 눕고 있기 때문에 여기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최근 행보했던 기간들은 3,300선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 MACD의 추세를 보여드리는데, 뭐, 중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3주째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중국 상해 진수는 괜찮은 중기적인 흐름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중국 상해 지수는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 움직임인데, 유로화도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1.05 정도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도 아니고 뭐 추가적인 약세도 아닌 옆으로 행보하는 정도의 박스권 그림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딱히 이랬다 할 특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어제 우리가 2만 달러 위로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만 다시 이제 2만 70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2만 달러 선 정도, 최근에 여기가 이제 조금 심리적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2만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좀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만을 회복해, 만인가요? 천이죠, 천. 천을 회복해서 지금 110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유가 쪽인데요. 유가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하느냐,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종이업종 이야기도 이제 하셨는데, 유가는 110달러 정도 수준 부근에서 별로 움직임이 또 없습니다. 유가도 118에서 11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뭐 이 정도에서 박스권 행보하는 그림. 그래서 오늘 통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도 그렇고 딱히 특징적인 뭐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이제 구리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산업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구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4달러 위로 살짝 회복하는 정도의 흐름이지, 뭐 빠진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리 가격 또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헤드라인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멘텀이 다시 좀 회복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지금 보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글자가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해드리면, 에어라인 뭐 스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항공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리오프닝 기대감에 좀 움직였다. 트래블 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에 제 주위의 직원분들은 그 레고랜드라고 춘천에 오픈한 거 혹시 대표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레고는 알겠는데. 네, 레고랜드라고. 레고 생각하는 레고로 어떤 그렇죠.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의 그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대요. 왜냐하면 날씨가 뭐 거리도 거리지만 네. 요즘 햇살이 되게 따갑잖아요. 근데 거기 막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뭐 미국에서도 트래블 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 가는 게 뭐 좀 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테크 관련 주식들도 약간 좀 반등을 했다. 뭐 그런 정도의 오늘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면 움직임이 있었나라는 것을 한번 보니까, 채권 시장도 2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3.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3.2% 아래로 내려오는 2년물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금리는 오늘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3.3까지 장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3.29 정도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10년물 금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2년물 금리는 약간 내려가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이 스프레드가 약간 벌어지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후반에 그 파월 의장이 또 뭐 청문회인가요? 또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주 후반에 그 파월 의장의 또 내용 코멘트에 따라서 이 금리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 초반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뭐 수천억씩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아래쪽으로 꺾여야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에 달러 인덱스는 104.46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달러 인덱스 지수는 좀 강세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꺾여 내려와야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달러원 환율이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지금 위에서 지금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줘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덜 팔거나 관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조금 사주거나.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아직 강한 추세고 우리나라 원화가 위에서 이렇게 약세의 흐름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1,300원을 강하게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그 달러원 환율은 아랫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사실 상승을 하면 조금 좀 하락해주고 원화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또 여전히 약세 움직임의 에너지가 또 강하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 오늘 또 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요 지표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인데요. 어제는 이제 그 휴장으로 하루 쉬었고, 화요일 이제 채권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15까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었죠. 그죠? 5.15였는데 화요일 오늘 새벽에 5.05까지 이렇게 CPP 정도가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치솟으면 뭐 계속 불안한 이러한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하루일지 아니면 뭐 이틀 연속으로 또 오늘 또 빠질지 주간 단위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다행히도 5% 이상에서 잠깐 쉬어가는 그림. 오늘 새벽에 또 주식시장 또 기술적 반등에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살짝 꺾였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심리도 14에서 뭐 19까지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 공포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뭐 하락, 패닉 셀은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스 지수 기준으로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빅스가 막 저렇게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터치해야 제대로 된 바닥이 올 것 같다, 뭐 그런 분석 보고서들도 이제 월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진짜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심은 살짝 오늘 새벽에 나아지는 정도의 그림 으로 보시면 되고, 시가부터 어제 갭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1% 이상 나스닥 선물이 계속 강세를 유지했고 끝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들기 전에는 나스닥이 한 3% 이상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하고 2.5%로 시가 대비해서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스닥이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잔디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뭐 테슬라가 일단은 한 9% 정도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기타 빅테크 관련주들이 다 3% 전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왼쪽 상단부에 있는 여기 반도체 섹터 영역 쪽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뭐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조금 한 2% 정도의 강세 흐름이라서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최근에 계속 조금 뭐 약간의 노이즈 재고가 쌓인다, 뭐 오더컷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반도체 섹터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경기 소비재 같은 이런 좀 비싼 IT 관련된 이런 IT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많이 지금 반영이 돼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게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나빠질 게 없다면
밸류에이션을 보고 많이 싸다라면 한번 이제 또 저가 매수가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볼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메타가 네. 돋보이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메타는 개별 이슈가 있죠. 네, 뭐 메타는 그 이번에 또 어젠가요 그 디바이스를 또 하나 이제 오픈을 또 공개를 또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또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는 회사 트위터잖아요. 그죠? 트위터 또 인수에 대한 뭐 불확실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메타가 이제 이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투자 의견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타하고 연결돼 있는 또 메타포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에서 고기만 상승세로 초반에는 가다가 나중에 하락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메타만의 미국의 이제 메타만의 이제 이슈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은 좀 어느 정도 특히나 어제 뭐 카카오 게임즈가 하루 급락, 하루 급등하는 어제 뭐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 촉을 믿고 한번 그 역박상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마 크래프톤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뭐 주가가 뭐 빠지지도 않았고 행보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우리나라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약간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하고는 살짝 좀 차별화된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기대를 일단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반등을 어떻게 이제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노란색 영역으로 하나 그림 그려놓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윗골이 달린 양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불가한 그러한 정도 수준. 적어도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5.15에서 5.05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적어도 최소한 5%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란색 구간의 이 갭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면 저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 2.5%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혹시나 2.5%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아마 큰 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어쨌든 플러스권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외국인들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뭐 시가가 높은 음봉이 오늘 우리나라는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봉의 흐름에서는 뭔가 약간 나 여기에서는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볼래라는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2주 연속 지금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나스닥은 아직 안 좋은 그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거래일이 이제 첫 개장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그죠? 근데 한 2.5%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주 동안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오늘은 다시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목금 3일이 남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유지가 된다면 중기적인 에너지는 반전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건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바닥을 확인해주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반등해준다면 네.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좀 좋아질 텐데 말이죠.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IT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IT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IT 대형주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소재. 그들이 시가총액이 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저라는 그림을 보이고
반도체 섹터가 조금 부진하다면 우리나라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회복이 되면,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은 이미 많이 받아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괜찮은 구간으로 빠져는 있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나스닥의 안정성을 좀 확인을 좀 하면 우리나라한테 충분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일 제가 요즘은 요게 가장 이슈고, 어제는 제가 뭐 키워드로도 얼마나 시장에서 이 키워드가 신용 잔고, 뭐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제가 다시 했는데요. 신용 잔고율이 어제 방송할 때는 제가 2.19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17로 추가적으로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가파르게 지금 신용 잔고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 금액도 이제는 9조 5천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9조 3천원까지 지금 신용 잔고 금액 자체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턴을 하면 한번 이렇게 매물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좀 가벼운 수급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잔고 금액과 신용 잔고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신용 잔고율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턴을 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 데이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결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제 반등을 줄 때 그 데이터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 짙은 색 그림이 이렇게 돌아서는지 그 부분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수급적인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코스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제같이 이제 반등을 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주식을 좀 풀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반 가지고 있고 현금을 내가 좀 반 가지고 있다. 아니면 미리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그렇죠. 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잘하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업황이 당연히 이제 앞으로 2분기 업황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7월 달이 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그림을 시장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업황이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더 쏠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는, 이미 주가는 좀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좀 꺾여 있는 회사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관심을 보시면 되고, 저도 이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런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내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내가 포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되,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시 장 시작할 때 코스닥 외국인 방향성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래프는 어제 9시부터요. 어제 장 끝났을 때 3시 30분까지의 장중의 흐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이고요. 코스닥에. 빨간색은, 이 검은색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보시면 조금 따로 움직이는 것 같나요? 이게 아니면 뭐 같이 조금 방향성을 같이 움직이는 것 같나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같은 방향 아닌가요? 네네.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상관관계라고 하죠. 뭐 거의 0.8 아니면 0.9 적어도 뭐 1 정도까지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의 방향과 코스닥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어제도 어제는 거의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탄력성을 결정짓는 것은 기관들 수급이 결정을 좀 짓는 것 같고, 지수에 대한 이 방향성은 외국인들 수급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왔다 갔다 하다가 11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딱 정하니까 같이 코스닥 지수도 움직이는 부분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인 수급 아침에 출발하는 거 코스닥에서 잘 보시고, 어제
한 800억, 900억 정도를 사고 외국인들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제 외국인들이 샀던 것들을 또 손절 구간으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방향성은 그 위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향성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 출발할 때 외국인 그다음에 오전장에 잘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과 일맥상통하는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종목의 탄력에 결정을 한 것은 조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가 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선은 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은 뭐 수주가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약간 당분간은 조금 부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자본 확충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계속 아직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 조선은 내년도가 아마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저는 이런 표현은 조금 과감하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빅사이클이 되게 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을 약간 걱정하시는 눈빛이. 우리 김현의 네. 매사기가 어떻게 되시죠? 살짝 이번에 조금 신뢰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조선 섹터는 아마 좀 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조선 기자재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조선 섹터가 어제 가장 강하게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전기 장비,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장비 서비스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강 관리 장비 서비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또 있고요. 그렇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눈 검안하는 검사하는 기계 장비 만드는 회사 휴비치라는 회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휴비치가 최근에 수급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주가 움직임도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여기 건강관리 장비 섹터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고 매도 쪽에서는 유틸리티 쪽이 좀 잡히고 있는데 유틸리티 대표라고 하면 전기, 가스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전기 쪽에 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라는 노이즈가 하나가 있었고 어제는 또 한전기술이 주가가 한 13%인가 12%가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좀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한전기술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수급이 나오면서 어제 유틸리티 외국인 쪽에서 기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장중에 제가 코멘트를 이제 보내드린 내용인데 어제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방송 마지막에 급하게 우리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혹시 할 이야기 없냐라고 했을 때 다다다다다 제가 뭐 쏘아붙인 거 있잖아요. 태양광 쏘아붙였어요. 네, 막 급하게 짧은 시간에 빨리 말을 많이 한다 보니까 아마 되게 뭐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장중에 저희 플라잉클럽 회원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명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밀물이 되면 누가 옷을 벗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썰물이 되면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드러난다라고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시장이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옥석구분 없이 다 빠지는데 올라올 때 보면 누가 앞으로 좀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윤곽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제가 향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주도주의 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결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린 쪽, 그린과 관련된 인프라 쪽, 전력 인프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이 저는 새로운 이번에 하락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면 좀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를 준 그런 하루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제 이제 조선주들의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좀 움직였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표적으로 조선 선박과 관련돼서 건조와 관련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예전에 뭐 일본이 탑이었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걸 이어받았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앞서고 있고, 전체 이제 그 수주량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한 번씩 역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우리가 4년 만에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LNG선과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우리가 거의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조선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키 차트들이 있습니다. 조선 관련된 키 차트. 왜냐하면 조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조선사들을 올해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뭔가 악재가 완벽하게 다 노출됐을 때 보자, 아니면 내년도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건조되는 선박들은 3년, 2년 전에 우리가 수주를 받은 선박이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안 좋을 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받은 선박인데, 수준인데, 지금 원가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철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실적들이 당분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조선은 실적보다는 수주로 움직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본 확충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몇몇 조선사들, 그게 노이즈가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조선사들은 조금 뒤에 후순위로 보자라는 건데, 어쨌든 조선이 앞으로 사이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짙은색, 초록색은 신조선가고 회색은 중고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도크가 다 찾아 있으면, 배를 건조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도크라고 하는데, 그 도크가 다 찾아 있으면 새로 내가 발주를 하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조선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고선이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들이 업황이 좋아질 때 먼저 돌아서는 게 중고선 가격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색선을 보시면 최근에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중고선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조선가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언제다? 적어도 2년 뒤, 3년 뒤 앞으로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가 아마 조선주들한테 가장 좋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좋아질 때쯤, 이때는 당연히 누구나 다 좋아 보이고, 실적이 분모가 올라오면 P랑 E로 했을 때 그때 가면 퍼가 아주 싸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조선주들은 퍼는 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오고 적자였고, 그러니까 고퍼죠, 고퍼. 그렇지. 네, 근데 2, 3년 뒤에는 실적이 분모가 엄청나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투자가 기간이 적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야, 조선주 싸네. 왜? 저 PBR이니까.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올 실적이 내년도의 주가는 땡겨서 아마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사이클이 아마 조선주들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보시면 조선주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컨센서스 추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 하반기 빠르면, 늦으면 내년도 상반기 되면 아마 요 그림이 돌아서는 그림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거는 추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조선업종은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자본 총계 기준으로, 자산가치 기준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 과거 12년 동안에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BR을 제가 그려왔는데 한번 보시죠. 가장 싸게 거래될 때는 조선업종이 0.4배 정도입니다.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0.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될 때가 바닥이었죠.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곰실곰실 이제 올라와가지고,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1배 위로 지금 이미 PBR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제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조선 기자재를 안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조금 시장 이슈 때문에 뭐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나요? 긴축 이슈 있죠, 리세션 이슈 있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흔들릴 때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좀 이따가 차트도 보겠지만 분명히 시장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때마다 조선 섹터는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좀 모아두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왜냐하면 PBR이 1.2배 이상으로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을 노려서 내 계좌에 편입해서 가야 되는 내년도를 바라보고 모아가면 괜찮은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매수 강도 1위 섹터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위주로 집중이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늘 공부를 해왔던 한국카본을 시가총액의 0.7%를 집중적으로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제가 역발상으로 유상증자 했을 때 주가 폭락했을 때가 오히려 이 HSD 엔진은 역발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제가 조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져 있는 얘기면 안 돼요. 알려져 있는 얘기면 아니 모든 게 불안하네. 요거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기대를 해볼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공시에서는 비밀 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알리기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아무튼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매수 강도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0.3% 이상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기타 조선주들 다 이렇게 매수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HSD 엔진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엔진 관련된 선박 엔진을 건조하는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따로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HSD 엔진이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은 회사 중에 STX 엔진이라고 옛날에 우리 STX 그룹 조금 힘들었던 그렇죠. 그룹 있죠. 거기 또 엔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HSD 엔진이 현대중공업 엔진과 거의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제가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제 6월 21일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께서 어제 리포트를 딱 내셨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 이거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수주를 조선사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발주를 엔진 우리한테 빨리 만들어서 달라라고 발주를 자꾸 내는데, 과거에 몇 년 동안 캐파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엔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캐파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다라고 제가 증설이니까. 그렇죠. 증설과 하는데 앞으로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보시면 매출이 앞으로 2배나 이제 성장할 건데, 이거를 이제 캐파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요거 유상증자 하는 거니까, 어제 최강식 연구원님의 코멘트는 유상증자까지 참여해서 받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월 24일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HSD 엔진의 유상증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해야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 부분이 있죠. 엔진과 관련된 시설 투자와 R&D를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거니까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유상증자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6월 24일까지 주식 매수해서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을 공고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 특히 엔진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요 전략 저는 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네, 거. 참여해 보시는 거 좀 근데 받고. 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제 9% 올라서 제가 차트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차트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HSD 엔진은 그 이슈 때문에 빠졌었고 그 위로 다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그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한번 유상증자에 참여해볼까 그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회사들이 2, 3년 동안 뭐 최소 계속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 다 고퍼잖아요. 실적이 없으니까. 조선 기자재도 당분간은 다 고퍼예요. 예, 당연히 뭐 성장주로 봐야 되니까. 예, 형님들이 다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1, 2년 사이에 고퍼가 서서히 이제 저퍼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퍼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남들이 환호하는 저퍼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주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성장주 투자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성장주는 고포에 사서 저퍼가 됐을 때 팔아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장주도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수주 산업들, 수주 사이클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수주 모멘텀이 좋아질 때는 후행해서 실적이 나중에 올라오고 수주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막상 실적은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보면 다 지금 15배, 뭐 20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숫자를 감안하면 지금 고퍼주에 사서 나중에 숫자 잘 나올 때 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시클리클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포트에 앞으로 없으신 분들이 앞으로도 시장 흔들릴 때 담아야 된다면 요 종목들 5종목들 위주로 제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피팅 쪽에서는 태광과 성강밴드, 그 다음에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 뭐 동성하이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HSD 엔진 정도니까 이렇게 조선 기자재는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네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주도주의 상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떨어질 때 보시면 시장 하락할 때 같이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최근에 주가 빠질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200일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빠졌다가 올라올 때 한번 보세요. 어제 거의 9% 올라오면서 하락했던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해버리면서 전고점까지 다시 갖다 놨거든요. 갖다 버렸어요. 아니 갖다 버렸다니. 주식을 버린 게 아니라 네 갖다 말아서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거의 지금 신고가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장이 이거 맞나 싶을 정도, 이 종목만 봤을 때, 조선 기자재 쪽만 봤을 때는 이거 전혀 뭐 최근에 이 약세장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본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가 제가 봤을 때는 밀물과 썸물 이야기도 해드렸고, 이번에 하락 변동성 이후에 주도주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 색깔 중에 한 섹터가 이쪽 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제 그 싹수를 좀 보여준 하루였잖아요. 싹수? 네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한국株은 지금 살만합니까? 없는 분들은 시장 이슈 때문에 또 흔들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그러니까 또 담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렸을 때, 조정받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지만 이미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는 여러 차례 이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이지만 저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생각에는 시장 흔들릴 때 담아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한국카본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니까 저는 좀 흔들릴 때 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버린 주식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 왜 한국카본을.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마음속에는 마음속에서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기칠 상은 아니잖아요. 진짜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진짜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김혜님은 말이 빨라서 말이 빠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HSD 엔진 어제 우리 대표님이 오르신 거를 기억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또 HSD 엔진까지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리는 요 엄청난 음봉이 만들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왜? 유상증자 이슈로 그때 10% 이상 급락을 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어제 최강식 연구원께서 코멘트한 부분들을 요 유상증자로 폭락했을 때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 유상증자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 유상증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위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조정받을 때 같이 HSD 엔진도 빠졌어요. 빠졌으면서 200일선까지 또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니까 어떤 그림을 보이나요? 다시 그보다 더 위로 올려버리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주도주의 그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얘네들이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 HSD 엔진이 앞으로 유상증자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 이슈로 살짝 또 이번 주 후반에 흔들려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담아서 한번 증자까지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큰 사이클이 앞으로 올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팅 쪽입니다. 피팅은 제가 뭐 태건과 성강밴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빠질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러셨을 거예요. 아, 피팅 뭐 간이음새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빠질 때 뭐 결국은 같이 빠지네. 근데 확실히 시장이 조금만 안정 찾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어제 신고가를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만약에 주식 반등할 때 비워야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장 마지막에 비우더라도 마지막까지 조금 버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팅, 그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쪽 본행제, 그다음에 엔진 요 세 개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시장 흔들릴 때 좀 담아서 하반기와 내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는 주도주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네.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LNG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LNG에 대한 당분간의 이제 에너지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LNG 밸류체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밸류체인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생산 쪽입니다. 생산 쪽. 생산 쪽인데 온쇼라는 것은 이제 육상에서 이제 LNG를 생산하는 플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프쇼라는 것은 해상입니다. 해상. 바다 위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래서 이렇게 육상에서 해상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게 대표적으로 있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리퀴파이드 이게 또 말을 하니까 리퀴피케이션 이게 액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냥 액화 과정 이러면 되지 왜 굳이 또 그러게요. 스펠링을 괜히 읽으시겠다. 그래서 이게 바다 위에서 액화를 시키는 게 있고 육상으로 가지고 와서 액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 바다 위에서 시키는 거 요게 요즘 또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F가 붙어져 있는 이유가 플로팅입니다. 그래서 FLNG 이게 바다 위에서 액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액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액화를 시킨 가스를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LNGC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렇죠. LNG 캐리어죠. 그래서 생산을 하고 액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운반까지. 근데 요 과정에서 핵심이 여기 조선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본행제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운반시켜서 이제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 미국한테서 가지고 오면 기화를 다시 시켜야 되거든요.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기화를 시켜서 이제 뿌려줘야 되는데 이 기화시키는 설비를 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본행제 엔진이 들어가고 이러한 설비들, 플랜트들에 다 피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들이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밸류체인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는 리퀴피케이션. 액화. 네. 자, 따라 해보세요. 리퀴피케이션. 혹시 이게 뒤에 이게 그 액센트가 있는 거 아닌가? 리퀴피케이션. 몰라요. 아닌가요? 네. 콩글리시가 뭐.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네. 기관의 동향, 기관 중에서는 3호의 움직임을 좀 빠르게 한번 점검해볼까요? 3호 그냥 뭐 먼저 그냥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흐름은 어제 강세 흐름 보였던 것은 어제 제가 마지막에 다다다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이었습니다. 그죠? 태양광 쪽이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으로 끝났는데 뭐 본행제 같은 동성화인텍을 가장 많이 샀고요. 삼성중공업 미라 이런 종목들을 대부분 다 이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카본,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거의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쪽을 담았네요. 네, 사모펀드도 어제 조선 섹터를 전반적으로 담았고 또 하나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가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종목들이 다 미용 의료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오이즈는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사모펀드 그다음에 제가 요거 의료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눈 검사하는 장비 휴비치도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는 이렇게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 쪽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좀 해드리면 이렇게 압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조선 에너지 섹터 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 쪽이 저는 이제 하나의 또 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OCI,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세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나 솔루션을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저희 회사에서 그 OCI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조선 기자재와 함께 어쨌든 그린 인프라 이쪽이 역시 주도주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위에서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 OCI를 커버하는 태양광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2분기, 3분기 들어와서. 근데 지금 그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이유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수급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좀 타이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태양광 설치 수요는 이렇게 계속 지금 증가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네. 증가율 자체는 내년도를 기준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특히나 폴리실리콘 자체가 지금 생산 능력이 내년도가 수요가 짙은 색이고 조금 옅은 색이 이제 생산이거든요. 수요 대비 생산이 올 하반기부터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떨어질 거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OCI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콜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좀 잘 버티고 있는 게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 이제 뭔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그쪽에서 생산된 거를 사지 말자가 지금 서방의 결의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이 지금 조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조금 더 길어질 거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OCI를 커버한 애널리스트 분들의 콜이고 폴리실리콘 쪽에 어쨌든 생산 능력을 보시면 내년도를 바닥으로 OCI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당연히 생산이 더 많아지니까 이 폴리실리콘의 평균 판매 단가는 올해가 피크고 내년도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OCI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족 여러분들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투자하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폴리실리콘 밸류체인을 투자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 쪽에 지금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언제 테마 붐이 일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매도의 시점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중심을 좀 잘 잡아야겠네요. 네네. 우리가.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 매도의 시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폴리실리콘 쪽으로,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쪽에서 밸류 체인을 봤을 때, 지금은 OCI랑, 그 다음에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단기 모멘텀이 제일 센 상황이니까 이들 쪽이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조금 올해 하반기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을 하나 솔루션 쪽으로 저는 좀 약간 이동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업종 쪽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강했는데 대표적으로 중대형주 요 세 개 종목들 중에 단기적으로는 OCI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되 하반기로 갈수록 하나 솔루션 쪽으로 조금 무게감을 좀 옮겨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네. 사모하고 기관의 매도. 왜냐면 지금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 기관이 사고 파는 거에 그 흐름이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펀드 쪽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근데 다
낯서네요, 매도한 종목. 네, 일단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보이시는데 이구산업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재련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중소형사거든요. 구리가 요즘 안 좋다 보니까, 급락하니까. 구리 가격 안 좋으니까 아마 사모펀드들이 그 단기 모멘텀이 좀 안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구산업을 조금 비우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원자력 관련된 종목 쪽에서 어제 뭐 한전기술 뭐 이런 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익 실현 이슈가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또 이상엽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좀 봐주실 텐데,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부 어제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네, 노이즈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주주가 좀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한전기술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그림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키메님이 장중에 하신 말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 게 있나요? 스리슬쩍 중간에 우리 키메님 홍보를 넣었다가 네,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되고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여튼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실력이 그렇죠? 네네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키메님의 공부하는 그 자세, 열정은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좋게 봐주셔서. 네. 대표님한테 인정받기는 참 쉽지 않다고 여의도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그런 낙서문이 났어요? 또 그런 말씀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 2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